얼마 전 시진핑이 예. 7년 만에 북한을 찾았습니다. 예.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자, 먼저 시진핑이 7년 만에 찾은 거는 저는 의미 있게 봤어요. 그래서 뭐 7년이 기준으로 봐서 그게 길다 짧다도 할 수 있겠는데, 이번 평양 방북은 6월 8일 9일 날 방북했죠. 평양 방문했죠. 이거는 뭐가 더 의미가 있냐면은 그 7년 만에 방문한 것도 있지만은 그 시진핑 주석이 올해 해외 첫 순방이에요. 이게 중국이라면 어쨌든 우리가 뭐 자타고 뭐 세계 2위라는 국가를 맞잖아요. 규모, 인구나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 2위라는 건 뭐 부정할 수 없잖아요. 미국 다음이라는 나라인데, 그래서 G2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큰 나라가 엄청나게 국제사에서도 뭐 인지도도 높은 나라인데, 그 나라 그 정상이 외국 방문으로, 외국 순방으로 북한을 택했어요. 북한을 택한 거는 저는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시진핑의 이번 방북 목적은 아마 밝혀지진 않았지만 제가 추측해 건데는 동북 삼성이 북한에 막혔어요. 동해로 이렇게 나가려면요. 이걸 좀 나가려는 그 시도를 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예전부터 오랜 수건이었어요. 중국 당국의, 중국 정부의 오랜 수건이었어요. 동해로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무역 그 모든 이제 그런 것이 화물이 이제 배 선적에서 나가는 게 동해로 나가는 건데, 뭐 그게 나진항이에요. 북한의 함경북도 나진항인데, 거기까지는 뭐 중국이 마음만 먹고 북한하고 승인만 하면은 이제 연결은 되어 있는데, 이제 육로 개척 뚫는 거는 시간 문제 아닐까요? 전 뭐 한 1, 2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냥 금방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나진항에 나가서 동해로 나가겠다는 전략인데, 그거 아마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게 이제 깊은 방북 목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 북한 주민들이 시진핑의 그 중국 방문을 이제, 근데 이게 한쪽으로 보면은 외국 정상이었잖아요. 외국 정상이었는데 그에 대한 기대도 가질 수 있지만 또 북한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북한은 그 외국 정상의 그런 뭐 물론 이제 정상을 하면 양정상인데 양쪽이 똑같은 레벨로 이렇게 하는데, 한영이나 의식이나 뭐 의전 뭐 이런 거는 똑같이 보여져요. 근데 이제 그 비중이라고 할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잘 안 가르쳐줘요, 북한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반응이라는 건 그러겠죠. 뭐 외국 정상이 오니까 중국 정상, 뭐 중국은 뭐 북한이 북한 나라가 생겨서부터 뭐 중국은 뭐 동맹국 혈맹이고 그 이상인데, 그럼 뭐 친선의 우방이라고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우방국 최고 지도자가 수령이었는데, 중국 수령이었는데 와서 조선 수령하고 같이 이제 만나는 거 아닙니까? 북한식 용어로 하면 두 수령이 그 만나서 하는 건 뭐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상상, 내부 북한 주민들이 그런 마음속에 반응은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이제 표현 못 하겠죠. 왜냐면 거기서는 오직 한 사람주의, 수령주의만 있으니까, 거기에 무슨 시진핑이 오면 어떻게 생각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걸 함부로 이렇게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한다고 봐요. 북한 주민들의 반응 중에서 예. 김정은과 노동당의 말보다 예. 시진핑을 더 신뢰한다는 그런 반응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 살아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질문은 이제 여기 전문가들이나 남한 사람들의 이제 입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론에서도 나오고 어쨌든 전문가한테서도 나오겠지만은, 근데 제가 살아본 북한에서는 제가 북한의 시각에서 이제 논평을 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우리 정상회담 한다면은 뭐 남과 북이 하든 뭐 미중이 하든 미일이 하든 아니 뭐 한미가 하든 한일이 하든 정상회담 하든 하면 이제 제가 신문이나 영상 이렇게 다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분량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한국 대통령이 발언이 뭐 30초 나왔다면 미국 대통령도 30초 나오고 일본 수상도 30초 나오고요. 그리고 뭐 할자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한 5줄 나왔다면 똑같이 5줄 나오고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북한은 특이해. 뭐냐면은 북한 시진핑 그 방북 이제 다큐도 보면은, 북한의 다큐를 보면은 김정은이 했다는 연설을 한 10이다면은 시진핑이 한 연설은 2 정도 나와요. 뭐다 한 20% 정도 나오죠. 김정은 연설 같은 게 10% 나온다면 짧게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대통령 우상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대통령 뭐 그래봤자 5년 하고 이제 바뀌는 나라잖아요. 북한은 그게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지배적이고 뭐 영원하고, 거기는 수령의 직위는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는 우상이 중요하지. 아니 시진핑도 임기가 있잖아요. 그죠? 뭐 푸틴은 임기가 없어요. 하도 뭐 특이하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법을 이제 개정하면서 오래 해서 그러지 지금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해서 그러지 법은 있어요. 근데 북한은 법이 없잖아요. 그냥 뭐다 종신이잖아요.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 선전 당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정일의 그런 멘트나 김정일의 교시나 김정은의 발언이나 이런 걸 mida 집중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중요하지. 시진핑의 말 같은 건 조금 였지요. 안 였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한다면 그 mida 주민들 인민들 시각이 이상해지지 않겠어요? 이상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되겠죠. 근데 북한에서 그걸 원치 않죠. 그 의상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mida 수령 김정은의 그런 말을 시진핑 말보다 많이 였기 때문에 절대 시진핑의 말을 더 무게 있고 깊이 있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체제 특성이죠. 네, 주민들이 한 두 달만 버티면 된다는 기대를 한다는. 예.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질 거라고? 이건요, 이 소리는요, 제가 평양에 나온 지 30년 됐어요. 96년 11월 달에 이제 쿠웨이트 나갔으니까 꼭 30년 되네요. 30년 전엔 제가 있을 때도 이런 소리는 있었어요. 한두 달만 더 참자, 뭐 달라질 거다, 뭐 이런 소리는 제가 30년 전에 나왔지만 앞전 뭐 한 20년 뭐 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건 이제 뭐다 특이한 그 한두 달 이제 조금만 참자, 한두 달만 참자, 뭐 1년만 참자, 뭐 여러 가지 그 용어가 있는데 주로 이제 지금 같은 농번기 농사철에는 이제 저거예요. 지금 한참 여름철 아닙니까? 곡식이 한두 달 있으면 나와요. 지금 7월 달 아닙니까? 8월 달, 9월 달 되면 이제 8월 말부터 옥수수가 여물들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9월 달이면 옥수수 나올 수 있고 감자도 나올 수 있어요. 감자도 8월 말에 나와요. 이게 다 식량이에요. 북한에서는요. 우리 한국에서는 뭐 그냥 뭐 부식물이잖아요. 그냥 옥수수 뭐 간식. 감자는 뭐 그냥 부식물이잖아요. 북한은 식량이에요. 이거 밥을 감자로 이렇게 밥 먹어요. 쌀 한 10% 섞고 감자 90% 섞어서 이제 감자 나오는 이제 고산지대는 감자가 주식이거든요. 양강도, 함경북도 일부 지역 이런 데서는 감자가 이제 양식인데 식량인데 이럴 때 빗대서 이제 한두 달 참자 이런 소리도 나오고 또 어떤 때냐면요 북한은 항상 저런 걸 많이 시켜요. 무슨 전투 여러분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제 TBS랑 북한 쪽에 검색해 보면은 무슨 전투라는 소리 많이 나와요. 뭐 100일 전투, 150일 전투 이거 김일성, 김정일 때 많이 있었는데 김정일 때는 이런 거 없는 대신 그만큼 또 뭐 이런 그 주민들이 동원돼서 집중적으로 동원해서 하는 그 노동은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중 노동 기간이 있죠. 여러분 제가 해석해 준다면 모르잖아요. 북한 용어를 모르잖아요. 100일 전투 뭐 150일 전투 이러면은 100일간 충성에 그 당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냥 혁신에 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연장 작업도 하고 하루 15시간씩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당에 충성한 결의를 맹세를 다지고 제가 해석한다면은 그냥 무보수 노동도 맞고 충성의 집중 노동 기간? 충성심을 발휘해서 집중적으로 일을 더 많이 하는 기간이에요. 그 100일간이. 그런 100일간이든 70일간이든 뭐 150일간이든 이럴 때도 이런 소리 많이 해요. 그냥 뭐 한두 달만 참자, 두세 달만 참자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소리를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뭐 외국에서 또 그런 좀 원조라도 외국이라는 게 북한은 뭐 중국하고 뭐 러시아죠. 붙어 있는 큰 나라가 어쨌든 그 두 나라가 또 어쨌든 세계적인 국가는 맞아요. 러시아는 세계 영토 최대 보유국이잖아요. 중국은 뭐 인도 다음으로 14억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죠. 세계 1위나 뭐 마찬가지. 세계적인 두 나라가 이제 북한하고 인접되어 있는 그 특수성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경제 물자를 받을 때, 그러니까 좀 지연이 올 때 그런 때 조금 한두 달만 참자 뭐 이렇게 돼요. 그런 소리예요. 북한 주민들은 2010년 무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 유행어가 예. 있다고 하는데 예. 이 주민들에게 2010년이 어떤 시기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2010년이 아니고 2009년일 거예요. 2009년 11월 30날이니까 뭐 한 달 모자라는 2010년이나 같지요. 2010년이라고도 하는데 뭐냐면은 2009년 11월 30날에 진짜 북한 역사상 아수라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대한 사변이 북한 내부에서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화폐개혁이에요. 그게 북한 역사상 북한이 그 건국을 해가지고 48년도 같이 우리하고 건국 똑같죠? 우린 8월 15일이고 북한은 9월 9일인데 북한이 건국해가지고 5번째인가 6번째인가 이제 그 화폐개혁인데
이때가 최악의 고통이었어요. 이때 왜 고통이었냐면은 김정일 시대였어요. 김정일이 2011년도 이제 사망했으니까 2009년 11월 30날에 일사불란하게 했는데 구화폐를 100원을 1원으로 바꿔줬어요. 신권. 이게 황당한 거죠. 당시 그러니까 100원을 1원으로 바꿔줬고 그것도 한 가구당 10%만 바꿔줬어요. 가지고 있는 돈의 10%, 10만 원만 바꿔줬어요. 근데 대략 보통적으로 100만 원 정도씩 있었던 걸로 이제 추정해요. 보통. 근데 그럼 100만 원 있는데 10만 원만 바꿔줬어요. 화폐 단위는 100대 1로 떨어졌고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10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만 나라에서 바꿔주고 90만 원 못 쓰는 거예요, 이거. 휴지가 된 거예요. 이게 뭐 자본주의 나라 같으면 이거 12번도 그 발전도상에 이제 신흥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아프리카 나라들 주로 이런 걸 많이 써요. 뭐 북한만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화폐 개혁으로 해서 국가 이제 재정을 조절하는 거는 여러 나라마다 특성이 있는데 아마 우리는 저 아프리카는 멀고 우리 주변에 무슨 뭐 우리 주변 나라 뭐 동남아까지 다 해서 미국 뭐 일본 중국 러시아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좀 내려가면 동남아까지 이런 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을 감행했는데 이때 뭐냐면요. 제가 뭐 한국에 있을 때인데 탈북민들의 증언을 이제 많이 들어보니 그때 그냥 뭐 다른 사람 그냥 그거 뭐 물에다 그냥 버리는 사람 그냥 불태운 사람 휴지니까 말 그대로 휴지예요. 그냥 신권만 바꿔주고 신권 10% 바꿔주고 국권을 안 사용하는 거 휴지잖아요. 그 피땀이잖아요. 그냥 자기 피땀 그 다 몽땅 불태우면서 다른 사람이 그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같이 강에 뛰어들고 그 돈 같이 뿌리면서 강에 뛰어들고 산에 가서 목 매달고 그냥 불 태우고 그냥 그 불 속에 들어간 사람, 집 태우고 집 속에 같이 들어간 사람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끔찍한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탈북민들이. 그래서 이때는 아마 북한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 그 앞전에 있었죠. 한 뭐 15년 전이죠. 고난의 행군 1995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보는데 그 뒤로부터 10년에 이제 화폐 개혁이 이제 발생했잖아요. 그 고난의 행군 시기 통틀어서 300만이 걸머지건 그 시기 때 통틀어서 2009년 화폐 개혁만큼 악몽의 시기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난의 행군 시기는 그래도 있는 화폐라도 어쨌든 유통되면서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었지만 이건 나라에서 돈을 없애버렸으니까 인민들이 갖고 있던 돈 나라에서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없죠. 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런 정책이 실시됐다? 이건 뭐 12번이 탄핵이 뭐 엄중한 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10%만 나라에서 바꿔주고 90%는 다 없애버린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이가 북한입니다. 그 악몽을 90년대 이제 2010년도 그런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북한 주민들의 그런 두려움도 없지 않아 지금도 있습니다.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런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 네. 뭐 반가운 일일지 아니면 좀 부담스러울지 김정은의 속내는 어떨까요? 김정은이는 김정은 정치는 그래요. 우리 민주국가 정치, 민주국가 통수권자도 그렇게 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은 정치는 실속형 정치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면은 김정은이 집권해가지고 지금 15년, 16년 됐는데 제가 김정은에게서 눈 뜨고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이게 민주국가하고 다른 모습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래도 뭐 쇼라고 해도 시장 가서 저거 뭐 어묵도 먹고 지갑 열어가지고 감자도 사고 이런 뭐 사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국가 대통령은. 근데 아무리 구와 같은 유사한 기름이 김정은인데 있었을까? 없었어요. 16년 동안 한 번도.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 그냥 5년이잖아요. 그냥 자리야 5년이잖아요. 그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도 그렇고 당선돼서 5년간 1년에 한 번씩 재래시장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선거 때 다니든 언제 때 다니든 어쨌든 그런 모습을 이제 김정은에게서는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뭐 저 모르게 본 모습이 있다면은 여기 채널에다가 알려주세요. 그 사진이든 뭐 자료든 없어요. 김정은이 제가 말하는 거는 김정은이 인민들 장마당이라고 해요. 북한에서요. 우리말로 하면 시장인데 시장에 나가서 매장에서 음식 파는 거 그거 한번 사먹는 사진 있어요? 없어요. 무슨 뭐 거기서 파는 이게 생필품 사가지고 뭐 리설주한테 주거나 딸한테 주거나 이런 사진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아무리 종상국가로 흉내를 내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 김정은은 맞아요. 근데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으니까 야, 저
정치 체제는 특이하다. 인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말로는 다 그래. 뭐 인민이 어버이, 인민이 수령 뭐 이러는데 실제 그 인민들 속에 있는 속된 말로 편한 말로 그냥 가난한 인민들 속에 있는 모습은 없어요. 그냥 다 이제 김정은이가 인민들 모습에 있는 거는, 인민들하고 있는 건 다 만세 부르고 눈물 흐르고 막 박수 치고 이런 인민들 옆에는 있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들이 배가 고파 막 눈물 흘리고 이런 옆에 있냐고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은 그런 거를 지금까지 그런 모습 안 보여줬다는 건 모른다는 거 아닐까? 북한 주민들의 이런 고통과 아픔을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잘 알겠죠? 그러니까 뭐 기분에 걸맞지 않으면 그냥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냥 추방도 하고 뭐 비판도 세우고 또 심지어 그냥 처형도 하고 그냥 철직도 시키고 이런 거 자기 주변 사람들하는 거지. 주변 정치, 측근 정치해야지 북한 인민들에게 와닿는 정치를 안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인민들에 대한 뭐 기대, 두려움 뭐 이런 걸 별로 안 느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요즘 북한에서요 국가 고위성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예. 또 경찰이라는 이름을 제도까지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정확히 김정은은 뭘 하고 싶은 걸까요?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도움 주기 위해서 제가 부연 설명 먼저 드리면은 국가보위성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정보원이에요. 국가보위성을 1970년대 중반에 생겼을 거예요. 그때 국가보위부로 시작하고 몇 차례 이름 바뀌다가 국가보위성 되고 이번에 정보국으로 바꿨어요. 북한 국가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가정보국으로 바꿨어요. 우리 국정원이라고 보면 돼요. 뭐 비밀경찰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북한은 체제의 특성상 우리는 뭐 5년짜리 대통령이지만 북한은 뭐 짜리가 없잖아요. 그냥 종신이잖아요. 그냥 되면은 뭐 김일성도 종신했고 김정일도 자연사 할 때까지 다 종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체제 지키는 건 똑같은데 북한은 체제보다도 수령 지키는 게 더 맞다고 봐야죠. 왜냐면 북한은 뭐 수령이 위니까 우리는 이제 뭐 대통령을 지키는 체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국가정보원은 맞지만 뭐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국가정보원이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런 건 아닌데 북한은 우리하고 반대로 이제 체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체제 위에 그 수령이 있으니까 김정은이 있으니까 김정은을 지키는 기구라고 보면 돼요. 정치 기구를 보면 되는데 정치 보위 기구로 보면 되고 한때는 정치 보위부 이렇게도 불렀어요. 근데 그 다음엔 자 북한의 정보원은 이제 우리 국정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경찰 제도를 도입하라고 김정은이 올 3월달에 지시를 해가지고 그 지금 도입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제가 한 10년 전부터 김정은께 보내는 리밀의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제가 또 경찰기관 출신이에요. 북한에 안전부라고 해요. 안전부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민간인으로 안전은 말고 민간인 노동자로 한 9년간 근무했어요. 이게 또 남한하고 특히 다른 게 뭐냐면은 남한은 경찰청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민간인들이 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찰청 뭐 청사도 관리하고 전기도 보고 뭐 엘리베이터 보고 이거 경찰들이 하지 않잖아요. 민간인들이 하잖아요. 그 우리 말하면은 또 경찰에 필요한 장비도 있잖아요. 무슨 뭐 경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뭡니까 무슨 뭐 차량 장비도 있고 무슨 뭐 사무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기구 장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생산하고 경찰로 생산하는 공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 군화 생산하는 그런 신발 생산하는 공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한국은 외주업체에다가 민간업체에다 입찰을 붙여가지고 제작을 해요. 경찰 모자를 생산한다면 몇 개 회사가 입찰해서 어느 회사를 낙점해가지고 이 회사에서 우리 경찰 모자 뭐 10,000개, 20,000개 생산해달라 이러잖아요. 돈 주고.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경찰에 필요한 모든 장비, 시설 이런 걸 생산하는 공장도 다 그 경찰 기관에 속해 였는 거예요. 소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의 건물, 청사라는 건물 관리하는 데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도 보고, 뭐 엘리베이터도 보고, 뭐 이런 거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뭐 리모델링도 하고, 그죠? 그 경찰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그런 경찰기관에 소속된 노동자도 경찰 안에 배속시키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관에서 건물 관리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북한에서는 잘 몰랐대는데 이 경찰기구를 지금 현재 부르는 게 인민보안성일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북한의 보위부, 정치보위부, 보위성 이렇게 보위자도 붙고 북한에서는 또 안전부를 쭉 쓰다가 보안성, 보안부 이렇게 해서 몇 번이나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보니까 북한의 경찰기구 이름이 생겨가지고
전쟁 끝나고 해방 후부터 어쨌든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한 2, 3년 전까지 쭉 보니까 내가 보니까 10번이나 남도록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경찰청을 45년도부터 지금까지 경찰이라는 이름 하나 쓰는데 대한민국은 거기에다가 국민안전부, 국민보안부, 국민보위부, 무슨 국민보안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제가 그래서 한 3년 전인가 김정은께 쓰는 편지에다가 제가 그렇게 지적했다니까요. 전 세계에 이렇게 경찰기관 이름을 수십 번이나 10여 번이나 그렇게 10여 차례나 바꾼 기가 없다. 그냥 경찰로 세계 각국에 공통적으로 이제 그런 이름을 많이 쓰니까 한국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많은 나라들이 경찰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니까 조선민주주의민국어 경찰청으로 바꾸라. 경찰부로 바꾸든 경찰성으로 바꾸든 경찰로 쓰라. 안전, 보위 이런 말 쓰지 말고. 제가 3년 전에 그런 편지 쓴 거였어요. 혹시 김정은이가 그걸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경찰로 바꾸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올 가을이나 안전부 창립절 11월 19일인데 그때 아마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걸 왜 바꾸냐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보는 데는 정상국가 이미지를 좀 만들고 싶어서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외국에도 대부분 그 정보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국정원 있고 중국도 국가안전부라고 하던가요? 중국은 아마 그렇게 그 나라 특성 맞게끔 부르는데 일본도 다 있고 정보기관들이 다 있어요. 외국도 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도 있는 게 이제 그건데 그 북한도 이제 좀 그렇게 그 우리 주변국에 맞춰서 또 외국에 맞춰서 이름을 좀 바꾸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의 국가기관을 다시 짠다는 게 언뜻 보면 되게 큰 변화인 것 같고 네. 이게 그냥 단순 간판만 바꾸는 것 같진 않아요. 또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이어온 것들이잖아요. 네. 실제로 김정은이 이걸 좀 의도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국가기구잖아요. 뭐 경찰은 이제 정보국이든 이제 국가기구인데 핵심 기구죠. 뭐 서열로 보면은 북한도 이제 그런 기구가 있는데 뭐 국가니까 그런 있는데 이름을 바꾼다는 거는 주민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영향이 끼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김정은은 자기가 이제 집권에서부터 2011년부터 지금까지 와 보면은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런 것도 많이 따라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따라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많아요. 뭐 다른 게 있다면 뭐 자기 부인 대동행거나 그 집권에서 그 다음 해 이제 부인 공개했거든요. 2011년도에 이제 12월 달에 죽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이제 먼저 공식적으로 이제 아버지 자리 다 물려받고, 그 이후로 이제 자기 부인을 거기다 대동이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도 과거에 다 자기 선대에게서는 없었던 장면들이고 이러고 이제 뭐 그 사람이 어쨌든 또 아버지하고 다른 거는 여수님 들어와서 아버지를 많이 지우더라고요. 할아버지 아버지를 조상들을 많이 썩 지우는 게 아니라 예전엔 그렇게 많이 있던 예를 들면 이제 뭐 초상화도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도 이제 많이 이제 내리고 자기 것만 단독으로 올리는 것도 있고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런 게 있고 어쨌든 좀 젊은 지도자 그리고 그 김일성 김정일 시대는 뭡니까 수십 년 전이고 지금은 그 시대하고 다른 시기는 분명하고 김정은도 현 시대에 자기 개성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하나씩 통치자 아닙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북한에.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회에 좀 이렇게 자기네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국가 권력 기구의 핵심 기구의 이름부터 좀 바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게 인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다르지요. 아무래도 예전에 뭐 인민보위부, 뭐 정치보위부 이런 소리보다 정보국이 더 낫고 뭐 그다음에 안전부, 뭐 보안부, 보안성 이렇게 여러 가지 혼잡스러운 이름보다 그게 다 정치적인 거잖아요. 나 정보국이나 북한이 바꾸겠다는 경찰성으로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사회안전부가 경찰성으로 바꿀 것 같아요. 북한은 다 성으로 쓰니까 경찰성으로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정치 용어가 아니 정치 색깔이 없잖아요. 정보국이나 경찰성에는 이제 그 정치 색깔이 없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과거에 있었던 이름들은 정치 색깔이 너무나 너우했거든요. 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좀 과거 세대,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에 그런 좀 어찌 보면 좀 시대
낙오적인, 좀 착오적인, 그 뒤떨어진 그런 풍경을 일신해 보려고 좀 국제사회에 맞춰 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닐까? 김정은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세계를 잘 알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김정은이라도 자기 혼자 집무실에서는 외국 TV를 보지 뭐 북한 TV를 보겠어요? 북한 TV는 뭐예요? 다 그냥 김정은에게 충성하라는 TV인데 자기가 뭘 그런 거 볼 필요 있어요? 세상은 어떻고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궁금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그 세상을 알기 때문에 나도 좀 그런 세상의 정상적인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걸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북한은 이제 보위부보다 정보부, 예. 안전기관이 아니라 경찰처럼 좀 다른 나라에 익숙한 이름을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뭔가 이미지 개선을 하려는 의도일까요? 이게 가장 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눈길이 가는 거는 안전기관을 이제 경찰기관으로 좀 바꾸려고 하거든요. 정보국 이름은 바꿨어요. 그냥 김정은이 지시에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근데 요거는 좀 더 이제 더 구체적인 이제 작업이 필요한지 시간이 필요한지 바꾸라고 지시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올까 올해 바뀔 거로 된데 이걸 내가 좀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북한이 국제 형사경찰기구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프랑스의 본부가 있어요. 세계 한 180여 개 나라? 그 나라가 대략 가입되어 있고 북한은 가입되어 있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에 그렇잖아요. 뭐 김정은도 겉으로는 어쨌든 정상국가 흉내를 내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이런 국제국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건 비정상이잖아요. 국제 형사경찰기구는 말 그대로 국제적으로 이제 경찰이 할 일을 협조하고 도모하고 그런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나라에서 범죄자가 B 나라로 옮겼다면 B 나라에서 같이 공모해서 이제 수배하고 또 반대로 B나라에서 A나라로 도피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해주고 이렇게 서로 이제 기구예요. 경찰 쉽게 말하면 경찰국 세계 경찰 협력 기구라고 보면 되는데 북한이 이런 게 가입이 없잖아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어찌 보면 국적 시선으로 봤을 때는 국제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정상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름부터 달라져야지 이름부터 폴리스로 경찰로 돼야지 되는 건데 북한이 이름이 지금 무슨 폴리스예요? 경찰은 아니잖아요. 지금 뭐 안전부인데 이게 무슨 외국에서 시큐리티? 안전이라고 할까? 이거는 뭐 경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부터 다르니까 북한이 이름 개명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본질에서는 국제 형사경찰기구에 가입하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이 아닐까? 이런 데도 이렇게 차곡차곡 우리도 이제 국제사회에 발맞춰서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름 바꾸고 그러면 거기도 정식 가입할 것 같고 그렇다면 국제기구에서도 큰 문제가 없으면 가입해 주겠죠. 왜냐면은 북한도 유엔에 등록된 국가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름도 제대로 경찰이라는 이름을 갖고 왔는데 못 받아줄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은 이름부터 틀린 거지. 안전부라는 게 이게 뭐 글쎄 나라마다 이제 뭐 좀 다르겠지만 북한의 안전부라는 건 우리는 안전이라는 소리를 노동안전 이런 데 많이 쓰더라고요. 한국에서는요. 근데 우리 뭐 경찰 쓰면 국민안전 뭐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건설장이 인력안전 뭐 노동안전 뭐 이런 게 쓰는데 그 북한은 안전부라고 써요. 경찰기관을. 그러니까 그것부터 너무나 황당하고 시대착오적인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름부터 바꾸고 국제경찰기구에 배속돼서 자기네도 일반 정상적인 국가의 한 모습이다. 이거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저는. 북한은 러시아의 군인과 예. 무기까지 보낼 정도로 가까워졌는데 예. 주민 생활에서는 왜 러시아보다 중국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북한은 항상 이제 과거 오래전부터 그랬고요. 지금도 그랬고 북한이 러시아하고 군사적으로 밀착된 거는 아마 저는 그렇게 봐요. 핵 개발부터 이제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 지금 김정은이 갖고 있다는 핵을 개발한 거 아니겠어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걸 원조는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이 누구죠? 50년대 한국전쟁 이렇게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패했잖아요. 휴전이지만은 북한에 패한 거나 같아요. 왜냐면 북한이 남한을 통째로 먹겠다고 시작한 게 한국전쟁이니까 패한 거나 같지요. 우리는 어찌 보면 그걸 막았으니까 승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북한은 거꾸로 말해. 자기네가 먼저 침략하고 승리했다 그래요. 사실대로는 실패인데 조국방 전쟁 승리다 그래요. 북한은. 근데 이건 인민들 교육용으로 쓰는 말이고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용어고. 근데 김일성이 이 6.25 전쟁에서 제일 교훈 얻은 게 핵이에요. 우리는 그때 북한이 약한 게 이제 항공망이 제일 약했어요. 핵은 더 약했고. 오로지 육군 하나 갖고 이제 이겨보려고 했댔죠. 김일성은. 근데 이제 핵은 더 약했고 공군도 약했다는 거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그 모든 거를 능가할 수 있다는 게 핵이라는 걸 김일성이가 알았어요. 한번 전쟁 끝나면 이제 공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김일성이 30대인데 젊은데. 그래서 아마 50년대 중후반부터 러시아에 이제 한쪽으로 폐기한다는 그런 핵무기를 북한하고 이제 연계해가지고 많이 개발을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핵 개발을 했다는 우리는 거의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보유했다는 거고 그 손자가 보유했다는 것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2년 전인가요? 북한하고 러시아가 맺은 게 군사동맹 아닙니까? 물론 노후 전쟁 발발해서 됐습니다. 맺었으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60년 변함없이 북한과 러시아는 이제 국방 분야에서는 군사 분야에서는 치밀하게 아주 그렇게 계획적으로 단단한 이제 관계를 끌고 왔다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북한 주민들은 당연히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러시아 제품 보면은 많이는 없어요. 그냥 이제 TV는 많았어요. 처음에 일제 TV가 들어오기 전에 일제 TV도 이제 일본 상품 그대로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 일본에 저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저청년이 6차 당대 1980년도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북한의 칼라 TV를 몇십만 대 어쨌든 저청년에서 선물로 들어보냈어요. 그때보다 이제 이름을 다 떼고 북한 이름 목란 소나무 이런 이름을 댔어요. 히다치 이런 일본 상표를 떼가지고. 근데 그 안에 보면 메이드 인 재판이라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대기만 이제 북한 상품 달고 공급을 했는데 그때부터 평양시 일제 승용차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거는 TV나 자동차나 이런 거는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때 당 80년대도 북한의 TV 보급률은 한 10%, 2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활에서는 이제 러시아 TV 많았고요. 러시아 승용차 있었고요. 평양에.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굴러가는 게 평양시당 책임비서 우리말하면 이제 구청장들이죠. 이 사람들 다 러시아 승용차를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나 있었지 일반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거는 중국이에요. 중국산 이제 생활용품이나 생필품이나 이런 것이 많이 왔기 때문에 북한 주민 생활에서는 북한 간부들의 생활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중요하다고 인식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반의 일반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서는 러시아가 그렇게 친화적이고 이렇게 몸에 그런 필수적인 생활의 대상자라고 자기네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북한 주민들은. 북한 주민들은 뭔가 이제 군인도 보내고 무기를 보낸 대가로 러시아에서 돌아올 거 쌀이라도 보내줄 거라고 기대했을 것 같은데 실제 생활에서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이 우리 시각에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남한의 전문가들이나 또 그런 관계자들이 생각할 수 있고 또 혹은 북한에 관심 있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러시아에 이제 군인들 파견한 거 북한 당국에서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파병 전사자들에게 훈장 주고 눈물 흘린 것도 세상에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기념관도 세워주고. 근데 북한 당국에서 다 내보냈다는 걸 시인했는데 북한 주민들의 기대는 물질적인 기대는 글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표현은 못해요. 그건 어떻게 했다고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인식되고 있냐면은 또 내부에서 북한 주민들은 그 당국에서 받는 이제 교육이 있어요. 우리 말하면 이제 뭐다갈까? 우리는 언론 매체 통해서 국민들이 쭉 알 수 있는데 북한은 언론 매체도 매체지만은 각 가정에 그리고 각 조직체에서 비공개적으로 하는 강연이나 이런 통보, 학습 이런 게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완전히 그건 세계 최고로 되어 있어요. 이런 데서 해주기로 뭐냐면은 러시아 우리의 북한식으로 표현하면은 사회주의를 지키는 이제 조선이고 자기네고 같이 국권인 동맹이고 혈맹이고 전우고 제국주의를 반대해서 한 전선에 굳게 뭉쳐서 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조선과 러시아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정신적으로 또 혈육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었다 그러지 계산을 하고 무슨 대가를 바라고 했다는 말은 일체 없어요. 이게 북한 당국의 선전 흐름을 제가 해설해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은 북한 당국의 선전하는 대로만 듣고 평생도록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거를 이건 우리 조선 인민의 의무이구나. 형제 나라가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구나. 또 과거에도 우리도 그렇게 받았
쓰니까 전쟁 6.25 전쟁 때 뭐 러시아에 도움 받은 거 다 사실 아닙니까? 군사무기 다 받은 거 했는데요. 인력은 중국 지원군을 받고 군사무기는 다 러시아 거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건 북한 주민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는 이렇게 동맹국이고 동지국 해서 우리는 이렇게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한전선에서 굳게 뭉친 전우고 동지구나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보수나 대가나 이런 게 주민들이 바라지 않을까? 속으로는 아는 사람들은 바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몇 프로 될까? 제 생각에는 뭐 미미할 것 같아요. 가반의 북한 주민들은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당국에서 해주는 선전대로 당국에서 그러면 북한 당국에서 그렇게 선전해 주겠어요? 우리가 러시아에 몇 명 아직까지도 몇 명 파견했다는 건 말 안 했어요. 북한은 몇 명 전사했다는 숫자를 안 밝히고 어쨌든 우리가 그냥 추측으로 평양의 기념관 그 이제 영상 봤을 때 대략 추측으로 우리가 뭐 1,600여 명의 사상자들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지.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 러우 전쟁에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에 총 얼마 파견했고 얼마 부상자 났고 얼마 전사자 났고 이런 거 밝히지 않아요. 북한은. 그게 북한이에요. 우리 같으면 뭐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그거 안 밝히면 대통령이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당장 일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은 그거예요. 독재국가 특성은. 민주국가는 국민의 의사에 맞게끔 이제 정책을 해야 되고 국민이 비판하고 대통령을 끌어낼 수 있지만은 북한은 어디 그래요? 그 말이 돼요? 북한에서 뭐 김정은이가 뭐 인민들에게 정책을 못하고 인민들이 일어나나요? 못 일어났잖아요. 80년째 하나도 있을 수 없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렇게 당국에서 하는 일을 북한 주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처럼 뭐 그런 숫자도 뭐 공개 안 하고 그 대가로 뭐 들어오고 이런 거 밝히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추측하기로 러시아에 북한이 군이 먼저 파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기 보냈죠. 그리고 지금 한쪽으로는 건설 인력도 파견하고 있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 한쪽에서 이제 뭐 복구 건설하는 것도 있어요. 러시아 지역에서요. 그런 거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뭐 정확한 뭐 자료 같은 거 데이터나 이런 거 북한이 공개 안 해요. 그런 거는 공개 안 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깜깜하게 모르는 것이 정상이지요. 북한에서는 아는 사람은 김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를 당연히 뭐 그거 내보내면 뭐 아무 뭐 계산 없이 내보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김정은이가 그걸 뭐 그런 멍청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국 군대 1만 6천 명 내보내면 뭐 3만 명 가까이 내보내면서 무슨 거기다 계산 없이 내보냈다? 김정은이가 무슨 뭐 정신 잘못된 사람이에요? 제정신이라면은 계산하고 맞기 때문에 그 손해 이익이 맞기 때문에 그 이익금이 김정은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사인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어느 바보가 뭐 그 손해나는 일을 하겠어요? 다 대가가 있으니까 당연히 보냈죠. 그 대가는 저는 돈이라고 봐요.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이제 군사기술인데 거기서도 이제 가장 우선적인 것이 그 평양 수도잖아요. 북한의 수도 방공 항공망 그 시스템을 구축한 신기술로 신군사기술로 구축해 놨어요. 김정은이가. 그게 중요한 거죠. 김정은에게는 자기가 있는 평양 상공으로 적기 레이더에 안 잡히는 적기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적군의 비행기나 미사일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김정은이가 밤잠 제대로 자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탐지하는 그런 현대적인 러시아제 이제 군사 기술 내지는 장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세 번째로는 원유. 북한에 이제 그 러시아의 흔한 가스가 있죠. 가스가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봐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많은 거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중국에서의 많은 물건을 사들어올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자원이 있어도 주민이 아니고 김정은한테 들어간다는 거죠? 당연히 김정은한테 가는 거죠. 그거는 뭐 김정은이가 거기서 주인이고 그러니까 뭐 북한 김정은이가 내보냈으니까 그 군인도 무기도 다 김정은이 사인을 했으니까 그 들어가는 게 김정은한테 가는 게 맞겠죠? 그게 뭐 정상이고 그리고 또 러시아가 또 뭐 어떤 나라예요? 거기 민주국가예요? 뭐 형식상 그냥 뭐 여야 그 상하원이 있는데 그 북한하고 뭐가 다른 나라예요? 지금 뭐 푸틴 지금 뭐 20여 년째 통치하고 있잖아요. 뭐 20년이면 무슨 뭐 김정은하고 뭐가 달라요? 김정은 15년째고 16년째고 뭐 김정은이랑 뭐가 달라요? 종신행거나. 지금 푸틴도 나이 한 80 가까이 집권하는 걸로 이제 헌법을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 똑같은 사람들이죠. 푸틴, 김정은, 시진핑 이 세 사람은 말이 무슨 뭐 민주국가고 무슨 사회주의 국가고 뭐 인민의 국가고 뭐 이러지 본질에 있어서는 독재국가입니다. 그 독재자들은 일을 그렇게 안 하거든요. 독재자들끼리 하는 거지 러시아는 그 경제 지원을 받은
그런 북한에게 돈, 그것도 김정은에게 듬뿍 줬을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푸틴에 대한 그런 이제 뭐랄까요, 평양 방문했었죠. 한 3년 전에 평양 방문에 또 요란하게 대접을 해줬고, 뭐 시진핑도 똑같이 대접해줬고, 뭐 그게 독재 국가입니다. 자기 독재자의 입속과 기분과 감정만 맞으면 국가가 따라가는 게 독재 국가입니다. 주민들도 그런 걸 알고 있을 텐데 반발을 전혀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뭐 알면서도 그냥 욕하고 마는 이런 건가요? 북한 주민들이 반발이라는 거는 없죠.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수령을 비판 못하는 뭐 나라잖아요. 내가 중국에 살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많이 있다가 오는데 내가 궁금해서 야, 중국에서 시진핑을 욕하면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저도 하도 궁금해서. 사적인 자리에서는 욕한대요. 그러니까 뭐 저거 뭐야, 뭐 자기네 식구들끼리든 뭐 회사 동료들끼리 이런 데서는 욕하도 문제가 안 된대요. 그냥 에이, 이제 시진핑이 일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 뭐가 잘 안 되고 있다. 정책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 안 돼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은 이렇게 공공 장소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처럼 우리는 뭐 이런 국회의사당 앞이나 뭐 저거 있잖아요. 광화문 광장이나 청와대 앞이나 뭐 법원 앞이나 이런 데서 공공 장소에서 우리는 프랭카트 들고 시위할 수 있잖아요. 뭐 이재명 대통령님 이거는 뭐 잘못됐습니다. 이거 뭐 취소해 주십시오. 뭐 이러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국민 아무나 그럴 수 있잖아요. 국회든 청와대 앞에서 할 수 이런 건 못한대요. 중국에서는. 중국은 그걸 불가능하대요. 그건 있었다면 그냥 없어지면 안 돼요. 그냥 그 어디서 비밀 경찰들이 딱 나와서 없애버리고 안 돼요. 그냥 데려가겠죠. 그냥 뭐 데려가서 지도세도 모르게 없앤다는 거예요. 북한은 뭐 그보다 10배나 심하고 이게 사적인 자리에서는 말도 못하는 거고 북한은. 중국은 사적인 자리에서는 하는데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못한다 이 소리고. 그러니까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왜냐면 저같이 외국에 나갔던 사람도 있고 전 나왔다가 이제 평양에 안 들어갔지만은 평양에 들어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태반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아도 왜냐면 외국에 나가서는 잘은 몰라도 북한에서만큼보다는 조금이라도 아니까 외국 세상 물정을 아니까. 근데 그 안다는 사실을 함부로 말을 못해요. 북한에 들어가서 했다가는 예를 들어서 내 옆에 내가 좀 외국 한 3년 나갔다 와가지고 뭘 좀 아는 체하고 어깨 힘을 똑 주고서는 뭐 좀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좀 과시하는 그런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뭘 좀 아는 체하고 있는 척 하려는 게 아니게. 근데 99명이 외국이라는 걸 나가보지 못하고 나 혼자 나가봤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아는 체 하려고 무슨 이상 약간의 소리를 했어요. 정치적인 소리든 무슨 문화적인 소리든 어쨌든 경제적인 소리든 했는데 그 소리의 중요 심각성에 따라서 내가 보이부 조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엄중한 발언을 했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취조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말을 안 해요. 외국 갔다 온 사람들. 일반적인 생활 얘기는 조금 할 수 있어도 뭐 그 나라 풍습, 생활, 환경, 뭐 여성들의 미모, 스포츠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음식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정치적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노동자든 외교관이든 유학생이든 벌목공이든 뭐 어쨌든 외국에 나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정치적인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만 꽁꽁 알고 그냥 2, 3년 또 얘기 못하면 다 이게 까먹어요. 사람이. 그것도 뭘 자꾸 또 보고 다시 상기되고 뭐 말로 전파하고 그래야 뭐 계속 이렇게 기억에 남겠는데 그 소리를 꼭 안 하고 한 3년 동안 생각도 안 하고 말도 못하면은 내가 외국에 나갔댔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가물가물 기억에서 없어진다니까요. 북한 주민들은 외국 실정 알아도 그리고 또 뭐 꼭 외국에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도 이제 무슨 뭐 저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보따리 장사도 있고 또 뭐 친인척이 중국에 있고 뭐 일본에 있고 이런 사람들은 친인척 방문으로 이렇게 오가면서 이제 그걸 이제 뭐 기동량으로라도 이제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번 뭐 러시아에 얼마 몇 명이나 파견되고 뭐 몇 명 죽고 뭐 이런 건 외부 세계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북한 안에서만 모르고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한들 그냥 자기만 참고로 아는 데서 그치지 이걸 잘못 설파했다가는 당에 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엄중 처벌이라는 건 뭐 철칙될 수도 있고 추방될 수도 있고 뭐 파직될 수도 있고 감봉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니까 북한 주민들 80년째 이런 시스템에서 사니까 너무나 잘 그 몸에 그런
체제 길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말 안 해요. 중국산 소세지와 북한산 술을 먹던 주민 2명이 숨진 뒤에 예. 식품 반입이 북한에서 바뀌었다고. 예. 네, 그런데도 주민들은 중국 물건이 다시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거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거를 먼저 보기 전에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자, 우리나라 마트 가면은 우리도 외국 상품이 있지만은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게 없어서 외국 상품이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있는데도 이제 외국 간에 이제 서로 물물 교환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쉽게 말하면 자동차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산 뭐 농수산물도 들여와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만 팔고 그 사람들 거 안 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 자동차도 못 팔리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물이 이렇게 서로 많이 이제 무역, 그걸 보면 무역이다 그러거든요. 상대방에게 적당히 팔아주고 적당히 사주고 이렇게 파는 거, 팔고 사는 게 이제 무역인데, 근데 북한은 무역, 북한의 이제 상품이나 무역 이런 데서는 좀 특이해요. 북한 자국산이 없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 상품이 더 많아요. 북한에서는요. 제가 이제 일반 주민들 생활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였죠. 일반 주민들이 이제 그 생활을 할 때 그 시장이라는 걸 이용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외화상점이라는 걸 이용하지 않겠어요? 거기는 이제 특수계층들만 다니는 상점이지만은 이런 데 봐도 국산보다는 중국산이 많아요. 외국산이 더 많아요. 외화상점에는. 이게 시장에도 이제는 김정은 씨 들어와서 한 50% 이상이 다 외국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은 그 문제가 생기면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게 쉽게 중단을 못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자국산 물품이 없기 때문에. 북한도 자국산 그런 상품이 넘치도록 있다면 끊을 수도 있죠. 안 들어도 되잖아요. 수입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수입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적인 사고는 나도 뭐 그건 국어고 계속 이제 중국산 물건 들어오는 거는 변함없을 거예요. 아마 북한하고 중국하고 뭐 무역, 북한의 무역거리가 90%가 중국이거든요. 북한 나라에서 하는 무역이 90%가 중국이에요. 지금까지 그 프로수가 한 해 많으면 90%, 뭐 또 적으면 60%도 이렇게 오르고 뭐 40%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했어도 끊긴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에서만큼은 북한이 중국의 명줄이에요. 중국의 그런 무역만 끊기면 북한은 정말 그 전제가 불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도 그렇잖아요. 어쨌든 먹고 살고 쓰는 게 다 이제 생필품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되는데 그것이 끊긴다? 그거는 북한에서는 악몽이나 같지요. 이게 보통 생각하기에는 네. 위험하면 다른 제품 사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자기네도 물건이 흔하다면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 자기네 거가 없으니까. 또 사실상 이제 사람들이 생활용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봐요. 북한 주민들도 그렇게 볼 거예요. 먹는 걸 첫째로 봐요. 식량 첫째로 보고 그다음에 옷, 의류, 먹고 입고 그다음에 생필품을 쓰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은 사람이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건 맞잖아요. 무슨 뭐 사상만 먹 사람이? 아니잖아요. 새끼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아니 옷은 입고 살아야 되잖아요. 옷 벗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그건 없잖아요. 자동차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잖아요. 핸드폰 내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잖아요. 그치? 내가 밥 못 먹고 살아요? 옷 안 입을 수 있냐고요. 목욕탕 들어가서는 살 수 있겠죠. 그 외에 어떻게 사냐고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그 식량이 가장 첫째고 의류가 두 번째고 생필품이 세 번째예요. 그래서 식의주의라고 그래요. 북한에서는요. 첫째는 밥이죠. 둘째는 옷이죠. 셋째는 생활용품. 이렇게 순서인데 북한 주민들은 일단 식량에서부터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건 그건 비밀도 아니에요. 왜냐면 중국에서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자기네 한 개 지방 성과도 같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보다 더 작아요. 또 영토는 형편없이 작고 그래도 한 개 국가니까 유엔에 가입된 중국의 동북 삼성이 북한보다 몇십 배나 크도 외국은 아니잖아요. 자국이 한 개 우리말은 도잖아요. 광역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국가잖아요. 작아도 인구도 작아요. 2천만 북한 동북 삼성 인구가 무슨 수천만인데 북한 인구 몇 배나 더 많은데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보다는 작고 시보다는 큰 고만한 면적에 무슨
인구밖에 안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는 한 개의 성이나 뭐 지방 정부만큼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중국의 이 당국에서는요. 오랫동안 북한 주민들은 중국 상품에 몸에 배겼어요. 우리가 북한을 많이 들여다보는 게 이제 유튜브가 많이 이제 발달되면서 활성화되면서 이제 세계 각국의 영상들 쉽게 볼 수 있는데 뭐 유튜브 시대가 뭐 그렇게 뭐 꽉 10년, 20년 된 건 아니잖아요. 그보다도 수십 년간 북한 주민들에게 실생활에 접어든 거는 북한 중국산 물품이나 상품들이 많이 북한 주민들의 몸에 체용화됐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안 없어질 것 같아요. 통일되기 전까지 또 뭐 통일 이후라도 동북 삼성이라는 큰 뭐 거대한 인구가 있고 영토가 있고 중국에 그런 이상은 그 우리 한반도 사람들하고는 아주 뭐 계속 이념적으로는 서로 뭐 다를 수 있겠죠. 우리는 민주주의고 저기는 뭐 북한은 뭐 독재고 지금 중국도 뭐 반독재나 같지 뭐 사회주의라는데 말 그대로 뭐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뭐 엄격하게 이제 대통령 선출하는 나라인데 북한은 뭐 그냥 뭐 김일성이 타고 앉아서 계속 아들 손자한테 물려준 나라고 중국은 주석을 당 간부들만 투표해서 뽑는 나라예요. 중국 인민들을 뽑는 나라가 아니고 특이하잖아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이념 사회 체제는 달라도 경제적이나 생활 형편은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북한 주민들이 중국 상품에 의존해서 사는 모습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네. 장마당에서 당장 어떤 물건들이 비싸지는 걸까요? 중국과의 교류가 끊긴다.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자,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라면 이제 제가 있을 때까지만도 의류 있잖아요. 옷 같은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외화 상점에 가도 그런 옷들이 많았고 일본에서는 가전제품이 많았어요. 평양에 들어온 걸 내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의류가 많았고 근데 이제 가전제품 봅시다. 의류는 몸에 걸치는 거예요. 가전제품은 뭐 이런 뭐 사진기도 되고 카메라도 되고 TV도 되고 CD도 녹음기다 그러죠. 북한에서는 뭐 이런 거 생활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중요도는 어쨌든 식량과 옷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옷들이 없어진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뭐 자동차들이 없어진다 해도 뭐 그건 뭐 크게 북한 주민들에게 무슨 크게 지대한 영향은 안 끼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옷이나 식량이나 이건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가장 반사적인 이제 형편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쌀값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떨어졌다면은 왜냐면 그 옷을 팔아서 쌀 사 먹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의류를 팔아서 유통해서 쌀 사 먹는 사람도 많아요. 결국 사람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 시장에서 왜 장사를 해요? 돈 벌고 쌀을 살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옷이 잘 유통되는데 내나 지금이나 그 북한은 이제 뭐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자가용 이제 허용한 게 1, 2년도 안 됐고 수십 년 동안 잘 유통되는 건 옷이에요. 자전거도 뭐 되겠지만은 비싸지만은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북한 주민들에게 유통되는 건 옷과 식량이다. 그래서 이게 옷과 식량은 딱 민첩하게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옷값 오르면 쌀값도 오르고 옷값 떨어지면 쌀값도 떨어져요. 근데 옷이 쉽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들어오는 옷이 없어졌다 하면 이제 쌀값이 배로 뛰는 거죠. 그 옷 때문에 옷이 많아야지 그 값이 내려가잖아요. 이제 의류가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말하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의류가 많아야 값이 떨어지는데 없으니까 뛸 수밖에 없잖아요. 가격이. 쌀값도 동시에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북한 주민들은 정말 악전고투 속에서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최근에 나온 동료들의 얘기 들어봐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 단가나 이런 화폐 단위나 이런 게 좀 달라졌지 여전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물건을 장마당이라도 이제 당국에서 뭐 통제하다시피 하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런 경제적 영향? 뭐 제재는 아니겠죠. 뭐 우리 말하는 게 제재고 이제 뭐 중국의 지원이 이제 떨어질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고 이 차이는 있어요. 떨어질 때라면 북한 주민들이 고통이라는 거는 식량 고통부터 먼저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쌀값도 많이 오르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북한에서는 노동자 한 달 월급으로 쌀을 얼마나 살 수 있는 건가요? 야, 이것도 정말 기막힌 일인데 지금 현재 2026년도 현재 북한의 일반 노동자 월급이 북한 돈이에요. 이건 한국 돈이 아니에요. 북한 돈 6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쌀값이 38,000원이에요. 현재요. 38,000원. 그러니까 6만 원이라면 3만 원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6만 원 한 달 월급 타가지고 쌀을 2kg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노동자 월급은 국가에서 책정해서 주는 거예요. 금액을요. 6만 원이라고. 이제 평균 6만 원이에요. 조금 더 받는 사람 뭐 10만 원도 받고 뭐 6만 원 아래도 받고 해요. 그냥 제가 평균을 말하는 건데 쌀값도 이제 뭐 지역마다 좀 다른데 평균 3만 8천, 5천 원, 8천 원이에요. 어쨌든 일반 노동자가 한 달 봉급 6만 원 받아가지고 쌀 2kg 살 수 있는 게 끝인데 노동자 월급은 국가에서 제정해 줬는데 쌀은 국가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장마당에서 팔아요. 시장에서 팔아요. 그러면은 시장에 개인이 파는데 이거 어느 멍청이라고 뭐 개인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사람 세상에 없잖아요. 장사 왜 해요? 그래도 이득이 나고 그 이득에서 이득이 있어야 그 사람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부를 축종하든 먹고 살든 어쨌든 그래야 되는데 북한 월급도 이게 2000년 7월 1일 경제조치 해가지고서는 20여 년 만에 한 20배나 올랐어요. 그 전에 2000년도까지는 노동자 월급이 한 2,000원 뭐 안팎이었어요. 근데 지금 3만원, 6만원 이게 20배 이상 올랐어요. 2,000원은 이제 제일 낮은 단가로 말할 때고 5, 6,000원 어쨌든 했어요. 2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20배 정도 올랐는데 그 20배 정도 국가에서 올렸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개인이 월급이 올랐네? 그러면 어느 멍청한 개인이 옛날 가격대로 팔아요? 쌀 1kg에 무슨 뭐 1,000원 하던 거를 지금 국가에서는 월급을 20배나 올려주는데 같이 올리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북한 당국에서 통제 못해요. 이거는 왜냐면 인민들이 개인이 시장에 내온 거잖아요. 자기도 어디서 유통해서 가져오든 어디서 가져오든 개인이 가져와서 개인에게 파는데 수요자가 있으니까 파는데 이거를 뭐 가구추로 무슨 뭐 가구 1,000원 했는데 국가에서 월급은 20배나 올렸는데 어느 멍청이가 옛날 가격으로 팔아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가격대로 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당국에서 제대로 되려면 개인 시장을 이용하지 말고 국가 식량 공급소라고 또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식량 배급소에 장마당 가격에 장마당에 쌀 제가 38,000원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28,000원 정도 3만 원 정도예요. 장마당 값이 한 80% 정도 국가에서 배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게요. 아니 국가에서 주는 봉급대로 국가의 식량 공급소에서 쌀을 사면은 3kg 살 수 있고 장마당에서 사면 2kg 살 수 있는 거예요. 3kg에는 2kg는 뭐가 달라요? 제가 1인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1인 한 사람이 쌀 3kg, 3kg 가지고 한 달 사는 게 말이 돼요? 안 되거든요. 한국은 가능해요. 쌀 3kg 못 먹을 것 같아요, 한국은. 왜냐면은 여긴 먹을 게 많으니까. 빵, 부식물, 무슨,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고기, 육류, 생선. 너무나 많잖아요. 밥이 아니래도. 식당 가도 반 공기도 다 남기잖아요. 안 먹는 사람 태반이고, 너무나 이제 많이 드시니까. 북한 근로자 한 달 월급으로 쌀 장마당에서 2kg 사는 나라다. 세상에 희한한 이런 일이 나올 만한 그런 희한한 일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농촌 지원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예, 있어요. 그거를 6개월까지 해요. 예. 이게 어떤 의미예요? 북한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뭐냐면은 제 농촌 지원 기간은 저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농촌 지원 기간이라는 거는 도시의 사람들이 농촌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 같으면은 다 이제 기계가 하더라고요. 농촌에서 보니까. 근데 북한은 기계도 없지만 있어도 전기나 원유 사정으로 다 이제 고장나서 잘 못 써요. 그리고 이제 북한 TV에 이 영상 보고 북한 TV 이제 뭐 체크해 보면은 유튜브 보면은 북한의 농촌 이렇게 쳐보면은 북한에서도 농촌에서도 뭐 기계로 하고 일하는 것도 나와요. 근데 그거는 영상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말하는 거는 북한 영상에 안 나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북한에서 내보낸 영상은 다 노동당에서 내보내기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냥 그대로만 보고 그걸 북한 전체 주민의 모습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 당국에서 선전 안 하는 뒷모습은 우리 같은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말해주는 게 정확한 겁니다. 없는 사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있는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남과 북을 할 때는 남과 북을 이제 정확히 하려면은 북한 당국에서 선전해주는 겉모습도 알아야 되지만은 북한 당국에서 말 안 해주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말해주는 속모습도 알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북한은 이제 5월달이 이제 모내기철이에요. 농촌에서 벼모를 심고 9월달은 이제 가을하는 철이에요. 이때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기계는 있어도 제대로 못 돌아가고 원위도 없고 종기 사정도 없는데 변모를 제때 안 심거나 가을을 제때 못하면 다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집안에서 생산하는 제제품 생산하고 바깥에서 자연 기후에 맞춰서 하는 농사일은 다르잖아요. 그 농사일은 그 기후 지나면 못하는 거잖아요. 집안에서 생산하는 물건은 오늘 이달에 생산 못하면 다음 달 생산해도 되는데 바깥 농촌에서 하는 농작물을 농사철 지나서 생산할 수 있냐고요. 겨울에 가을에 씨를 뿌리고 겨울에 수확할 수 있냐고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번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총동원해요. 그래서 저희 실 때는 한 달에 5월 달에 5월 6월 달 반까지, 그래서 한 달 반, 가을에 9월달, 10월달 반까지 이렇게 해서 4개월씩 했어요. 합치면 이제 3개월이죠. 한 달 반, 한 달 반. 봄에 한 달 반, 가을에 한 달 반씩 이렇게 해서 3개월 했는데, 이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6개월씩 늘었어요. 이게 봄철에 이제 3개월 나가고, 그 다음에 여름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제 가을철에 3개월 나가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첫째는 이제 이상 우리 자연 기후가 이제 많이 달라졌다네. 열대야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날씨 환경도 달라졌으니까 일찍 해요. 그리고 일찍 그 농촌 일을 시작하고, 또 일찍 가을 거지하고, 그 다음에 늦게까지도 하고,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물론 계절에 맞게끔 농촌 지원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은, 또 다르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농촌에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속된 말로 집체생활 시키는 거지요. 뭐 북한은 태어나서부터 다 죽을 때까지 단체 조직 생활을 하는 건 맞지만은, 또 이것도 원액 농촌 지원 전이에요. 북한은 모든 그런 집중 노동 기간을 다 전투자부터 해요. 이런 각성을 갖고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서는 무슨 전투를 많이 붙여요. 무슨 건설 전투, 뭐 농촌 지원 전투, 간속지 개량 전투, 뭐 이렇게 전투자를 많이 붙여요. 군인 정신, 뭐 혁명 정신 갖고 일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간 이제 주민들을 더 묶어놓는 거죠. 그 속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북한의 그 유튜브에서 북한의 영상들을 보면은 건설장에도 많은 인력이 나가서 일하고, 그뿐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뭐 특정 대상물 건설에도 많은 군인들 또 이제 인민들 이렇게 나가서 일하는데, 농촌도 그 중에 하나고,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인력 관리, 사람 관리 이렇게도 보면 돼요. 왜냐면은 그런 속에 묶어놓는 기간은 잡생각이나 자유주의 행동을 못 하잖아요. 사람이 한가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먹고 놀자는 생각이 들어요. 배 부르면 일단 배 안 걸으면 먹을 생각 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일단 먹을 생각 들고 배 부르면은 헛된 생각 들어요. 그게 또 사람이에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그 뭐예요? 먹을 생각 못 하잖아요. 뭐 이슈에 먹을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또 먹으면은 또 배부르면은 외국 생각도 좀 해볼 거 아니에요? 야, 외국은 어떻게 살까? 우리처럼 이렇게 살까? 이런 것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배고프니까 그런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주민들이 잡생각 못하게, 허튼 생각 못하게 딱 이런 집단 노동에 묶어두기는 건설장도 좋고 농촌 지원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많이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